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그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하죠.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거 아니다라고요. 남편의 누나가 2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떠올랐지만 그냥 무시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모도 아닌 시누이가 설마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시누이뿐 아니라 시모도 함께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나 신혼 초반까지만 해도 그들 역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극성을 부리기보단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며 남편에게 무조건 잘하라고 하곤 했었죠.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사람들이 180도 변해버리더라고요. 극성의 끝을 달리는 못 말리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바로 남편이 술만 먹었다 하면 자제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신혼 초에는 술 자체를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제가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가끔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술을 마신 날은 무조건 만취가 된 상태로 들어왔고 그것도 모자라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다행히 외도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술을 많이 먹어 술집에서 잠들어 경찰서에 가 있거나 대리를 불러 집 앞까지 와선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쯤 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험하기도 했고 맨정신도 아닌 사람이 무방비한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할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여보,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고 다녀?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 일 마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해야 친분도 돈독해지고 일할 때 도움 구하기도 편한 거 잘 알잖아. 회사 입사한 지가 6년 차인데 이제와 다시 쌓을 친분이 있다니 변명이 참 진부하더군요. 거기서부터 따지고 싶었지만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친분 다지는 것도 좋은데 좀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어.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서 차에서 잠든 적도 많고 경찰서까지 갔었잖아. 몸도 몸인데 그러다 위험한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래.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하잖아. 걱정도 팔자다. 이때까지 술 먹고 필름 끊겼어도 그런 위험한 일 생긴 적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때까진 아무 일 없었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만 줄여주면 안 돼? 아, 진짜 그런 일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안 하던 잔소리를 해?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어울리지도 않는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말이야. 아이씨, 생각해서 일찍 들어왔더니 괜한 짓을 했네. 나 나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지금 이 시간에 나간다고? 지금 9시가 넘었어. 지금 나가서 언제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모처럼 오늘 일찍 들어와 놓고선 이대로 나가는 게 어딨어.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데 잔소리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게, 사람이 일찍 들어와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나 잘할 것이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니까 내가 다시 나가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화낼 사람이 누군데.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도리어 화를 내고 나가버리더군요.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다음날 시모와 첫째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것인지 성이 잔뜩 난 소 2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너 우리 아들한테 쓸데없는 잔소리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잔소리까진 아닌데 조금 타이르긴 했어요. 뭐? 올케 진짜 어이없다. 올케가 뭔데 우리 귀한 막내를 타일러? 올케가 무슨 우리 막내 선생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이다. 넌 그냥 우리 귀한 아들 보필이나 잘하고 내 아들 자식이나 잘 낳아주면 된다. 그거면 네가 할 일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들 스트레스 받을 짓거리는 하지도 말거라. 처음엔 이런 반응들이 그저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남편 문제에 극성 떠는 모습을
처음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극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 화가 나더라고요. 저라고 입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할 말을 다 하자면 두 사람보다 하고픈 말은 더욱 많았으니까요. 형님 말대로 제가 남편 선생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 스트레스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제가 왜 싫은 소리를 했겠어요? 그냥 두고 보다간 그 귀한 아들이 살아 숨쉬는 꼴은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인 게야? 글쎄, 그 귀한 아들이 술만 먹었다 하면 정신이 끊길 때까지 마신다고요.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저번 주엔 경찰서에서 자고 저번 주엔 차에서 자고 오는데 두 분 같으면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마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줄이면 어떻겠냐고요. 부부 사이에 그 정도 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쯤 했으면 제 심정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오히려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며 남편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뭐? 내 아들이 어딜 가? 경찰서? 그리고 차에서 잤다니. 너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 애가 술에 취한 와중에도 집에 오기 싫어 그딴 곳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 도대체 내 동생한테 스트레스를 얼마나 주고 있는 거야? 설마 임신했다고 내 동생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야? 아니면 사사건건 잔소리하면서 스트레스라도 주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 동생이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시고 다니냐고. 제가 잔소리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임신한 저도 나몰라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에나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해버리는 남편한테 제가 무슨 수로 잔소리를 하겠어요?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올케가 진작 내 동생한테 잘했다면 밖으로 나돌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가 봐. 남편이 밖으로 돌면 그건 다 집사람 탓인 건 당연한 논리인데 말이야. 그쯤 되니 슬슬 화가 오르며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못할 말이 없는 상태였죠. 형님,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잘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하긴 형님도 술 한 번 먹었다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 가정에 충실하진 않아 대답하긴 힘들긴 하겠어요. 어쩐지 같은 여자이고 같은 주부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제 마음을 이해 못하나 싶었는데 제가 형님한테 너무 과한 기대를 하고 있었네요. 뭐야? 옳게. 지금 내 면전에서 내 흉 보는 거지 지금? 뭐 이딴 게 있어? 내가 옳게 신우이라는 걸 잊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신우이란 걸 잊었다면 지금처럼 꼬박꼬박 존댓말하는 대신 저도 형님처럼 심한 말을 했겠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신우이는 이런 도발에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고 곧 시모가 팔을 뻗어 신우이를 제지하더군요. 그리곤 시모가 나서 대신 혼내기 시작했죠. 너 말버릇이 아주 형편없구나. 네 친정에선 이딴 식으로 굴어도 상관없을지 몰라도 우리 집에선 절대 그런 버릇없는 행동은 절대 용납 못한다. 넌 그저 네 남편이나 우리가 하는 말에 네라고 대답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집 법도니까. 잘못도 없는 임신한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어머님이 강조하는 법도라면 저는 지키며 살고 싶지 않네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니?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당하기 싫으면 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거라. 그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임신을 했으니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섣부른 행동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얄팍한 수를 내려다보는데 참 가소롭더군요. 시모에게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죠. 저딴 식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더는 존중이나 효심을 발휘할 바보는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전 뱃속에 아이가 있든 없든 이혼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딴 먹히지도 않는 말 내세워서 괴롭히는 짓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며느리도 손주도 평생 못 보고 살게 되지 않겠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시모는 이런 반응에 다시 한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열이 오르는 듯 마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를 말로 이겨먹으려고 구는 게야? 말 하나는 고분고분 잘 듣는 것 같아 예뻐해 주려고 했더니 네 복을 네가 차는구나. 어머님이랑 형님이 주는 복이 이딴 거라면 그냥 안 받고 말게요. 그러니까 복 줄 생각도 하지 말고 이만 좀 돌아가 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님 손주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두 사람은 절 멍청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둘은 구구절절 제 말에 열이 받는 게 표정에 보였지만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부시렁거리며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미 되돌리기엔 늦었고 되돌릴 마음조차 없었기에 심신을 달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때껏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시모도 남편에게 연락해 저와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일렀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화가 나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들어오더군요. 오늘 우리 엄마랑 누나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정확히는 돌아가라고 말만 했지 직접 내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귀 아프니까. 지금 내가 고함을 안 지르게 생겼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가라고 해?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우리 식구들은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당신만 사는 집 아니고 나도 사는 집이지. 우리가 함께 사는 집에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내 허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찾아온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전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한땐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했던 제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에 더욱 당황한 듯했죠. 당신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몰라서 물어?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데 내가 왜 잘 지내려고 노력하겠어? 어머님이나 형님들이 나한테 예의 안 지키고 막말하면 나도 참지 않고 할 말 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또 우리 가족들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좀 더 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나 누나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 다시 보기 싫으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위주할 고주할 시댁에 다 고해 바치지 마. 알겠어? 남편은 대답 대신 혼잣말로 질책하는 말을 쏟아냈지만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입덧까지 시작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죠.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을 먹이려 만드는 음식 냄새도 역겨워서 주방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나 밥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본의 아니게 남편은 집에서 밥상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기 피출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니 남편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거니 했는데 며칠 뒤 시모가 짐까지 싸서 왔더라고요. 남편이 또 시모에게 하소연을 한 것이었죠. 세상에, 너 혼자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너처럼 유난 떠는 애는 또 없을 거다. 아무리 입덧이 심하다고 해도 남편 밥까지 굶기는 애가 어디 있니? 그러다 귀한 내 아들 몸이라도 상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유난이 아니라 입덧이 심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귀한 아들은 제가 변기통을 붙잡고 살든 말든 밖에서 끼니 잘 해결하고 다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난 내 아들이 바깥 음식만 먹고 사는 꼴 절대 못 봐. 앞으로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밥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본인의 할 말만 끝낸 시모는 무작정 밀고 들어와서는 작은 방에서 짐을 풀기 시작했고
전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왔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당신 엄마한테 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몸도 마음도 힘든데 어머님이랑 어떻게 같이 지내? 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좋은 쪽으로 생각도 좀 해라. 당신 이따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와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우리 엄마가 나 돌봐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살아주면 당신은 안 불편하겠냐고.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한동안만 이렇게 지내. 나 밖에서 먹는 음식 지겹단 말이야. 당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라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이 저딴 말을 하니 기가 막혔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더는 싸울 힘이 없기도 했고 쫓아내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런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더군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편이 좋아한다며 청국장, 된장찌개, 신김치찜 등등 냄새가 강한 음식만 만들기 시작하는데 보문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한 거 뻔히 알면서 꼭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새벽부터 해야 해요. 냄새도 안 빠져서 하루 종일 고문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해주겠다는데 내가 네 허락까지 맡아야 해? 정 힘들면 숨을 작게 쉬면 되지 않니? 아니다. 차라리 휴지로 코를 막고 있거라. 그러면 되겠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아들 생각해서 음식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자극적인 향이 나는 음식만 좀 피해주세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싫다. 난 네가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계속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네가 견디거라. 고마운 줄 알아. 처음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다 너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한 음식이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지도 않아서 꾹 참고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어찌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말로는 내쫓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렀네요. 서로 불편하게 한번 지내보자는 맞불 작전이었죠. 사정을 들은 엄마는 한 걸음에 집으로 짐을 싸서 오셨고 시모와 남편은 꽤나 당황한 듯 보였어요. 우리 엄마도 있는데 장모님까지 부르면 어떡해. 임신한 건 난데 어머님이 당신만 챙기길래 나도 챙김받고 싶어서 우리 엄마 불렀어. 당신 말처럼 살림도 살아주고 서로 좋잖아? 그리고 언제는 우리 엄마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오는 소리래? 그땐 당신이 진짜 장모님을 부를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하여튼 나랑 우리 엄마 불편하니까 장모님 당장 돌아가시라고 해. 삼아, 나도 어머님 때문에 새벽부터 토하는 게 일이라도 가라는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참아. 적어도 당신은 나처럼 토하지는 않잖아?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이렇게 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우리 엄마, 어머님, 당신, 나 이렇게 넷이 오손도손 같이 살든지 그게 싫으면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엄마도 돌려보내든지. 그래, 좋아. 넷이 함께 지내보자고. 당신이 이런다고 내가 우리 엄마를 돌려보낼 것 같아? 이렇게 큰 소리를 텅텅 치던 남편은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더군요. 시모에게 돌아가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제 계획대로 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시모는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히 친정엄마가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 데에서 말이죠. 이 고약한 것,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이겨먹고 쫓아내는구나. 넌 꼭 벌 받을 것이야. 어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잘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시모의 말에 제대로 자극이 된 엄마는 제 앞으로 막아서며 시모에게 그대로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런 말은 생각으로나 하지
직접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 처음 봐서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사돈이 화낼 상황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화낼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허락도 없이 짐부터 싸서 들이닥친 거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애들 집이라도 그런 무례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교양 떨어지게. 앞으론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사돈도 알다시피 어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못 살게 될 테니까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사돈. 저는 며느리가 입덧을 핑계로 제 아들을 굶기고 있다고 해서 그저 도움을 주려고 왔던 것뿐이라고요. 입덧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고 도움이 안 됐으니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사돈이 하는 음식들 때문에 제 딸아이는 구역질을 하고 저렇게 몸이 힘들어지다간 뱃속의 아기도 위험해질 텐데 그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제 딸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임신한 애한테 그런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거야. 저도 화가 나니까 그랬죠. 오죽하면 제 귀한 손주 품은 애한테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도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저도 사돈의 귀한 아들한테 자기 엄마 하나 못 막아서 내 딸 고생시킨다. 이렇게 멍청하게 굴 거란 걸 알았으면 이딴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막말들 하면 사돈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서로 귀하게 키운 자식 흉보고 상처 주는 일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모와 엄마 사이엔 눈으론 보이지 않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고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엄마도 시모가 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가셨고요. 그렇게 큰일도 해결됐고 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또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건 바로 상의도 없이 4천만 원도 넘는 새 차를 사버린 것이었죠.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바꾼 거야? 저거 4천만 원도 넘는 차 아니야? 어디서 나긴, 모은 돈이지. 우리 돈에서 마음대로 뺏은 거 아니고 나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거랑 총각 때부터 차 사려고 모은 적금 만기가 되어서 바꾼 거니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아, 아무리 당신 돈이라도 그렇지 상의 정도는 좀 해주지 그랬어. 부부 사이엔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아, 몰라. 보너스는 각자 알아서 쓰기로 했고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당신한테 트집 잡힐 것도 없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기 태어나면 다들 큰 차로 바꾼다고 하더라. 아기 짐 때문에 작은 차론 어림도 없다던데. 겸사겸사 내 돈으로 바꾼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나한테 고마워나 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 바꾼 거니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써버린 건 화가 나긴 했지만 잔고를 확인해보니 부부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고 본인 돈으로 해결했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주말이라 늦잠을 자는 남편을 두고 산책을 다녀왔는데 어느새 일어난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게임을 하며 스피커폰을 해놓은 채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랑 내가 투자한 주식은 얼마나 올랐어? 오르긴 오른 거야? 조금 오르긴 했는데 좀 더 기다려보면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믿고 그만 좀 물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묻는 거야? 그거야. 불안해서 그렇지. 너도 알다시피 언니랑 나, 형부랑 남편 몰래 너한테 준 돈이잖아. 언니 3천만 원, 나 2천만 원. 적금 깨서 너한테 주식 투자하라고 준 거 알면 우리 진짜 쫓겨난다고. 절대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날 좀 믿고 기다려. 설마 동생이 누나들 쫓겨나게 만들까? 은행 이자랑 비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무슨 종목에 얼마씩 투자했는데 좀 보여줘봐.
네가 돈은 받아가고 종목도 금액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에이 참, 나중에 좀 더 오르면 그때 짠 하고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만간이라니까. 누나,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나중에 다시 통화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주식 투자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산 거란 걸 말이에요. 심지어 아주버님들 몰래 돈을 빼내왔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사고도 그런 대형 사고가 따로 없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제가 나설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사고는 남편이 쳤고 추후 일이 터져도 남편이 책임져야 할 테니까요. 거기에다 이미 마음속으론 무사히 출산부터 한 후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었기에 더욱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죠. 그렇게 남편의 기가 막히는 행보를 지켜보는 사이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출산 후 좋은 환경에서 회복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할 것이 많았기에 조리원을 좀 더 신경 써서 고민하고 있었죠. 집에선 제가 뭘 하든 관심도 보이지 않던 남편은 생뚱맞게 시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리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조리원 비용 이야기를 말이에요. 당신 요즘 조리원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조리원 비용 분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야.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하필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저딴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눈에 훤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나만 아기 부모야? 당신도 이 아기 부모잖아. 아기가 태어나느라 망가진 몸 회복하느라 가는 조리원인데 당연히 당신도 분담해야지. 그건 당신한테나 당연한 거고 난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신도 돈 없으면 친정에다 달라고 해. 당신 엄마는 당신 못 챙겨서 안달인 분인데 그까짓 조리원 비용은 웃으면서 주시겠지. 남편은 재수없는 눈빛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고 남편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맞는다고 할 기세로 시모까지 나서 그 말이 다 옳다고 편들기 바쁘더군요. 내가 들어보니 내 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니? 임신하고 내 아들은 제대로 챙겨본 적도 없으면서 조리원 비용을 바라는 건 네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 몸 회복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래요? 그러면 조리원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두 사람 다 내 자식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공평하겠네요. 뭐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왜 화를 내세요? 임신했을 때 남편 못 챙겨서 조리원 비용도 줄 필요 없다는 그 논리 그대로 적용했을 뿐인데. 그렇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저 혼자 애 지키려고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출산하고 내 몸 회복도 나 혼자 다 하는데 굳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두 사람한테 왜 내 귀한 애를 보여줘야 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계속 두고만 보세요. 어머님 아니라도 지금 제 머릿속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뭘 하지도 말고 저한테 뭘 바라지도 말고 그냥 두고만 보시라고요. 저도 지금 홧김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저 자신이 무섭거든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남편이 나서 시모의 편을 들며 고함을 지르더군요. 당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언성을 높여? 우리 엄마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버릇없이 구는 건 사실인데 우리 엄마가 당신 이 정도로 봐주고 있으면 당신도 빳빳이 등 그 고개 숙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애 딸린 이혼녀 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나 내가 꾹 참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고 잠자코 있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줄이나 알고 이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리고 이혼녀? 내가 그까짓 이혼녀가 되는 게 겁나서 참고 있는 줄 알아? 그딴 거 겁 하나도 안 난다고 했지. 난 그저 출산부터 무사히 하려고 참고 있는 것뿐이라고. 남편과 고성이 오가는 사이
시모는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앞에서 감히 내 아들 말에 토를 달아? 이 버릇없는 것, 오늘 내 손맛 좀 봐라. 시모는 있는 힘껏 제 머리카락을 잡고 휘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부른 배로 중심을 잡기 힘들었던 상황이라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렇게 시모에게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태연하게 앉아 물이나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너 혼자 그 아기 지키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번에도 혼자 힘으로 잘 지켜봐. 무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혼만큼은 꼭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배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쓰러진 것이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가즈네를 써봤지만 아기는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고 그 병실에서 혼자 기를 쓰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몸 회복과 이혼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송을 시작했네요. 그와 동시에 아주버님들께 다 연락을 돌려 자신들도 모르게 깬 적금의 행방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렸죠. 적금을 몰래 깼다는 것도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 그 돈이 남편에게 흘러들어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를 구매하는 데 썼다는 대목을 전해줄 땐 거의 목덜미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더군요. 혹시나 시누이들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게끔 남편과 시누이들이 나눈 카톡 그리고 남편의 차 사진까지 다 보내버렸습니다. 복수의 시작치곤 통쾌한 흐름이었죠. 시누이들은 나란히 아주버님의 질책을 받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남편을, 아주버님은 저를 불러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일종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자리였죠. 올케가 내 남편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야? 내 동생이 우리가 준 돈으로 주식 투자 안 하고 차 샀다는 말 다 사실이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옆에 눈치 살피느라 바쁜 동생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애먼 사람 추궁하지 말고. 너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정말 올케 말이 다 사실이야? 우리 돈으로 네 차 산 거 맞냐고? 뭘 물어봐? 야, 휴대전화 꺼내. 주식 어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여줘, 당장. 두 사람은 남편을 매섭게 몰아붙였고 결국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실이야.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차 샀어. 미안해.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시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한 명의 시누이는 남편 놈을 잡고 흔들며 욕을 했죠. 그렇게 한참 난동을 부리던 두 시누이는 급하게 아주버님들의 눈치를 보며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들은 정말로 몰랐다고요. 우린 정말 몰랐어. 우리도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될까? 그래, 이혼은 아니잖아, 여보. 우리도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인데 이혼까지 당하는 건 말도 안 돼. 한 배에서 태어난 인간들 아니랄까봐 어찌나 뻔뻔한지 혀가 절로 차지더군요. 아주버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무릎까지 꿇고 비는 형님들을 매몰차게 뿌리쳐버리곤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통보해버리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남편 놈은 시누이들의 연락을 다 무시한 듯 했어요. 본인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 잠수를 탄 것이었죠. 시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뻔뻔스럽게도 이혼 소송 중인 저를 찾아 친정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올케, 이 자식이랑 연락 안 돼? 이혼 소송 중이면 연락이라도 될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전화 좀 해봐. 이 자식 우리 전화는 전혀 받지도 않는다고. 그딴 부탁이나 하려고 제 친정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남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
동생이란 놈은 연락도 안 되는데. 그 돈은 정말 한 푼도 안 남은 게 확실해? 그 큰 돈을? 아직도 동생을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게 된통 당해놓고? 그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잠수는 타지 않았겠죠. 두 분 다 그 아끼던 동생한테 사기당한 거라고요, 사기. 저한테 이러고 있을 시간에 회사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생각을 못했네. 이 자식 이거 회사는 다니고 있겠지? 언니, 우리 회사에 찾아가자. 회사까지? 그래도 회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얘도 직장 생활은 해야 하잖아. 언니는 지금 이혼당하게 생긴 마당에 그 자식 직장 걱정하게 생겼어? 아, 마음대로 해. 난 그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야 하니까. 둘째 시누이는 곧장 집을 나섰고, 곧 첫째 시누이도 그 뒤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 역시 그 뒤를 쫓았고요. 모르긴 몰라도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인데 그 구경을 놓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남편의 회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도 주려는 것인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두 사람은 곧장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남편을 찾아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멱살을, 한 사람은 머리채를 잡아버리더군요. 너 언니랑 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나나 둘째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지금이라도 그 돈 다 토해내면 동생 취급은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누나들 왜 이래? 이러다 나 다치면 누나들이 책임질 거야? 너 언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지금 네가 다치는 게 문제인 줄 알아? 우리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돈이 어디 있어? 차 사는데 다 쓰고 없어. 지금 차 팔아도 그 돈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혼해. 돈은 동생한테 좋은 선물 하나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동생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지? 오늘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그야말로 개판도 그런 개판이 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드자비가 계속되던 그때 남편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누나들 돈 떼먹었다는 거 맞지? 나한테도 지난달에 30만 원 빌려갔었는데 그것도 떼먹히는 거야? 박 대리도 나도 저번 주에 20만 원 빌려줬어. 월급 나오면 갚는다고. 나도 빌려줬는데. 뭐야, 돈 안 빌려준 사람이 있긴 있는 거야? 네, 그래요. 남편 놈은 누나들 돈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사무실 사람들 돈까지 한 푼 두 푼 빌려 갚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 준비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면 저 오물을 함께 뒤집었을 뻔했으니 말이에요. 그 후 소송은 저의 대승소로 끝이 났고 이혼이 확정될 때쯤엔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가족들에게도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에게도 빚잔치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전 시누이들도 차례대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타령을 하던 전 시모는 그 귀한 아들 때문에 두 딸을 반품받아 꼼짝없이 끼고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빚쟁이들에게 쫓겨 가족들도 배신하고 잠수를 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꼴을 보니 고생 꽤나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쫓기는 신세라고 들었는데 왜 찾아온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지난날이 후회가 되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 아기 일은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우리 엄마 말렸어야 했는데. 아기까지 들먹이며 후회하는 척을 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대로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며 고함을 질렀네요. 감히 내 앞에서 아기 이야기를 꺼내? 아무리 양심이 없고 뻔뻔해도 그렇지. 그 이야기는 네가 꺼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이제 와서 뭐?
미안? 기고 있네.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일을 미안해할 인간이 아니야. 진짜 미안했다면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던 그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했겠지.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 한 푼 아껴보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내내 뺨을 만지던 전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이 말 안 믿을 거 잘 아는데 이번엔 진짜 진심이니까 믿어줘. 그래, 진심이라고 치자. 난 더는 너랑 할 이야기 없는데 너도 할 말 다 했으면 가봐.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했고 전 남편은 황급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할 말 남았어. 내가 다 잘못했고 반성도 충분히 했으니까 나 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뭐라고? 용서라고 했니 지금?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이혼하고 난 후에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나 진짜 오갈 데가 없어. 반성이 충분하다는 걸 왜 당신이 결정해? 이래서 죄 지은 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눈 마주치고 말 좀 섞어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야, 잘 들어. 난 네가 반성했다는 그 말 믿지도 않고 설령 진짜 반성을 했다고 한들 그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반성하면서 살아. 날 지킬 생각도 없었고 네 새끼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을 두고두고 떠올리면서 평생을 반성하고 살란 말이야. 그래,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 곁에만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곁에만 있게 해주면 내가 평생 반성하면서 당신한테 잘하고 살게. 맹세할 수 있어. 네가 맹세를 하든 각서를 쓰든 난 네 말 못 믿고 곁에 둘 생각도 없어. 네 가족한테도 사기치고 잠수 탄 놈을 내가 왜 믿어줘야 해? 그렇게 오갈 데가 없으면 네 집에나 가. 네 누나나 네 엄마가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널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 사정 뻔히 알면서 그 집에 가라는 말이 나와? 나 그 집에 가면 맞아 죽어. 그러지 말고 나 좀 받아줘, 응? 전 남편은 폭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제가 부른 사람이 저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둘째 시누이였어요. 네, 전 남편이 찾아온 걸 알자마자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고 전 남편과 실랑이를 하며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은 전 시누이를 발견하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너 이 자식 잘 걸렸다. 누나들 줄줄 이혼시켜놓고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할 망정 잠수를 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빌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잖아. 그리고 누나들이나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괴롭히는데 어떡해. 그대로 있으면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이 자식이 그래도 뚫린 입이다 이거지? 우리 너 때문에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위자료 낸다고 빚까지 냈어. 다 네 탓이니까 네가 다 갚아. 뭐라도 해서 네가 다 갚으라고. 누나들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는데 무슨 수로 갚아. 난 못 갚아주니까 누나들이 알아서 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 이토록 전 남편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고 전 시누이도 무언가 결심한 듯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경찰서 가. 가서 이야기해. 너 우리한테 한 짓 엄연히 사기라고. 가서 콩밥을 먹이든 돈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든 할 테니까 각오해. 아, 누나,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못 믿어. 안 믿어. 뭘 하든 경찰서부터 가. 그렇게 시누이의 손에 끌려간 전 남편은 경찰서까지 가 일용직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을 착실하게 갚았냐고요? 아니죠. 일을 하러 나간다며 나간 전 남편은 또다시 도망을 갔고
가족들의 마지막 믿음마저 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배신할 사람이 없어 가족 뒤통수를 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배신하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대단한 인간이다 생각했네요. 저는 이혼을 하며 회사를 그만뒀고 전 남편이 한 번 찾아온 이후 겸사겸사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몸조리를 끝낸 후 받은 위자료로 작은 가게를 차려 지금은 대략 5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며 살고 있네요. 최근 들어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주 오곤 하는데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자주 찾아와 말을 걸곤 하니 금세 친해지게 되었지 뭐예요? 하루가 멀다고 가게로 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사는 집이랑 여기랑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야,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커피가 맛있어서 그렇죠. 내가 커피를 진짜 좋아해서 이 집 저 집 다 다녀봤는데 사장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내일 또 찾아와도 되죠? 아무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죠? 이혼을 하며 겪은 일이 많다 보니 다가오는 남자들이 간혹 있긴 해도 다 밀어내기 바빴는데 이 남자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해요. 가진 것에 비해 소탈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쁘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